무급해서 저의 준 테마가 일본 시장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다루기에는 그, 좀, 좀 거시적인 부분도 아니겠나 싶기도 하면서, 제가 일본에서 25년 동안 비즈니스 하면서 느낀 내용대로, 최근 상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가 일본인데, 제가 25년 살면서 실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일본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 일본 회계 총액은 96조 3천억 엔으로 우리나라의 한 10배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의 간단한 내용 정리한 부분이 인구가 약 1억 3천만 명, 65세 인구는 약 3,296만 명이니까 일본이 저희보다는 실버 사이로 빨리 진입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본과 한일의 GDP 국내 총생산 추이를 보면은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실제 일본이 고도 성장을 구가한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그래프입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조단위로 갖고 이 부분은 금액 부분이 어떤 거리 개념 없이 표시해 놨기 때문에 1980년도에 한국의 GDP가 640억 달러, 일본이 1조 86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때 GDP가 약 20배가 차이가 날 겁니다. 1980년대 기준으로. 사실은 일본은 꾸준한 한국은 꾸준한 성장을 해서, 재작년 기준으로 1조 2210억 달러, 일본이 4조 9010억 달러이기 때문에 요 차이는 약 5배 정도, 4배 정도로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그래프상으로는 저희가 이걸 이어놔서 그렇지 숨가쁘게 일본을 추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그래프하고 요 갭은 조금 있습니다. 일본의 최근 경제 지표를 표시했습니다. 국내 총생산이 41조 4천억 엔, 인당 소득이 약 3만 5천 달러. 무역수지 있어서 일본이 현재 애로사항, 재정 문제로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실제 수출보다 수입이 약 10조 7,070억 엔, 저희로 따지면 경이 됩니다. 무역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꾸려고 소비세 인상이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약 1조 2,668억 달러. 저희 한국이 공공기관 부채 포함해서 약 3천억 불 정도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보다 약 4배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1.5%, 실업률은 4.1%가 2013년 총구성 발표 자료입니다. 2015년 일본 경제 전망의 경우는 GDP인 경우는 전년 대비 실적 기준입니다. 2014년도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0.5% 성장을 했고, 리먼 사태 후 2009년도 마이너스 2% 이후에 5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여기를 보시면 리먼 쇼크 때 마이너스 성장한 이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당초 전망치는 전년 대비 1.4%였는데 마이너스로 났고, 이 원인으로서는 2014년 작년에 4월에 재정 문제 때문에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했습니다. 인상에 따른 개인 소비 침체라든지 2,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2014년 4월 소비세를 5%에서 8% 인상하면서
사실은 1, 2, 3, 4월 그 과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실제 그 당시에 그 소비도 2.9% 정도 성장을 했고, 그런데 실제 11월, 12월 연말 소비는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12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도 그 경기 나쁘다 그래가지고 비슷한 그 뉘앙스의 표현을 합니다만은 잃어버린 12월에서 소비가 전혀 살아나지 않아서 전체적인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을 그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GDP 목표는 504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상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그 경기 후퇴가 완화되고 정부 지도에 의한 일부 기업의 임금 인상으로 개인 소비가 회복되며 정부 정책에 따른 기업 설비 투자가 증가할 거라는 이유로 일단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2013년, 2014년 내에 일본 내의 그 소비 동향을 나타낸 겁니다. 2014년도에 소비가 조금 살아났다가 아까 말씀드린 2014년 4월 그 소비세 인상 전에 이렇게 소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다가 소비세가 인상되면서 마이너스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요 그래프를 갖다가 누적된 누적 성장률로 누적표로 표시를 해주면은 2012, 13년 소비가 쭉 살아나다가 2014년 4월에 소비세를 인상하면서 소비가 전체적으로 쭉 살아던 소비가 전체적인 누계에서도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경기가 나쁘니 한국도 그 표현하면서 경기가 나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보더라도 소비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스컴에서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었겠지만은 아베노믹스 합니다. 한국에서는 작년 중반기 정도 되는데 치에노믹스 해가지고 경기를 살리자 하는 얘기를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잠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아베노믹스라는 말은 현재도 일본에서 지금 현재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이 취지는 무슨 취지였냐니까 아베 정부가 1990년부터 이 거품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세가 멈추고 거품이 깨진 약 20년 가까이 계속된 장기 불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일본의 주재 또 일본에 살고 있는 그 이후 쭉 제가 1990년도에 일본 갔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든 인플레를 일으켜 가지고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더라 해가지고 이런 당면 문제를 개선해보자, 한번 저 판을 바꿔보자 해가지고 아베 정권 들어서면서 디플레로부터 탈출, 그다음에 부의 확대, 옛날에 갖고 있던 부를 조금 더 확대해보자 하는 목표로 아베노믹스라는 세 번의 화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실수를 했습니다. 세 번의 화살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가 대담한 돈풀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엔화 약세를 인위적으로 돈풀기를 통해서 안에 엔화 약세를 유지했고, 리먼 쇼크 때 80엔까지 갔던 환율이 현재는 약 118엔, 120엔대까지 50% 정도 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물가를 이게 엔화 약세에 따라서 동반 상승을 했고, 수입 물가가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를 유도하자, 소비자 물가를 올려보자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또 최근에는 또 원유 가격 하락, 요게 제1의 화살, 처음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두 번째가 10조 엔 규모의 저희로 따지면 약 100조 원 규모의 경제 예산 대책으로 돈풀기 또
시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 돈이 그 기업들한테 풀려가지고 재투자, 설비 투자를 통해서 고용 창출, 그다음에 소비라는 그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이 돈이 은행까지는 풀려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혈관을 타고 은행이라는 혈관을 타고 기업들한테 와야 되는데 기업들한테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안 풀리냐니까 기업들도 사실은 체력 있는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은행에서 기업들한테 대출했을 때 이 그 리스크를 어디에서 해줄 거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보증협회라고 보증도 해줍니다만은 보증협회 왁구가 그 최대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추가 보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에 은행에서 돈은 남아가지고 내용이 좋은 업체인 대출금리는 현재 0.8%에서 0.9%를 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도 내용이 조금 나쁜 업체인 경우는 한 4%, 5%대 제2금융권과 같은 그 같은 은행인데도 대출 이자가 현재 틀립니다. 그래서 실제 은행은 돈이 남아 도는데 이 돈이 기업으로 흘러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3할 하사를 그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임팩트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제1, 제2, 제3의 전략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서 부를 확대해 보자 하는 게 아베노믹스의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그 작년도 기준으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그 중간 평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아베노믹스를 통해 가지고 효과가 있던 부분, 또 효과가 없이 앞으로도 불안 요인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쭉 그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이 증가했다든지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일본 내에서 이런 고용이 증가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규도냐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자카야 체인점들이 있습니다. 이자카야 체인점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그 고용이 채용이 안 돼 가지고 폐점하거나 합병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인점들이 저가의 그 인력을 쓰는 체인점들이 고용 문제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베노믹스를 통해 가지고 기업에 있어서는 어떠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요타라든지 일부 수출 기업들은 사실은 환율 수혜로 인해서 많은 그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현대나 기아차들은 또 해외 시장에서 반대로 고전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정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그 소비자 중심의 그 수입 기업 및 중소기업들은 수익성 개선에 필수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저희 거래하고 있는 회계사무소에 작년 말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개 기업들이 일본은 저희는 12월을 결산인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3월 결산인 경우가 많고 12월 결산인 경우가 일부 있고 9월 결산이 있고 합니다. 근데 실제 한 10개 기업 결산하면 중소기업인 경우는 8개, 9개 업체가 실제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데 일부 업체는 분식회계 하면서 조금은 이익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는 8개, 9개 기업들이 마이너스 결산을 해야 되는 형편이다 하는 얘기를 작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돈 풀기를 하면서 갈 데 없던 돈들이 주식시장에 몰리면서 주식시장이 니케이 지수가 한 8,000, 리먼 쇼크 때 8,000, 9,000까지 떨었던 게 지금 17,000 해서 한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주식이라든지 일부 수혜업종이나 사업들도 있지만은 현지에서 느끼는 일본 소비자 및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2015년 경기 전망에 대해서 아주 예측 불가능한 환율이라든지 지금까지 환율에 따라서 오를 거라는 물가 상승 불안으로 해서 사태 추이를 관망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도니까 작년 2014년입니다. 2014년하고 2015년도의 그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요거는 올해 2015년 1월 중순 지난주인 것 같습니다. 일본 내각부에서 발표한 그 일본 경제 지표입니다. 요거 제가 요 내용에 대해서 요걸 풀어가지고 전반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국 상품 선호도라는 주제도 이거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정치적인 이유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한 게 2012년 가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이라든지 이란에 대한 발언 문제라든지 해가지고 경색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한류 상품이라든지 케이팝 공연이라든지 한국이 운영하는 식당 손님이 많이 줄어가지고 실제 2012년 가을 이후 겨울 접어들면서 겨울 12월 달 매출들이 거의 떨어진 상태, 급강한 상태로 회복을 못했고 현재는 그 추세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엔화까지 약세까지 겹쳐가지고 초기에 영향받은 분야뿐만 아니라 대기업 상품까지 수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다음에 또 실제 신주쿠 같은 경우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접지도 못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식당이나 아니면 가게를 할 경우에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 자체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야반 도주를 한 경우도 한 1년 반 전부터 가끔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상품까지 수출의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일본에는 한국기업연합회라 그래가지고 주재기업 삼성, 현대, LG 대기업들을 중심이 주일 한국기업연합회 무역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부회장을 중소기업인데 18명 부회장 중에 제가 유일하게 임명되어 있는데 회장단 회의를 하면서 2012년 겨울쯤 회장단 회의할 때 신주쿠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으로 상당한 어려움입니다 했더니 그 당시에 포스코는 일본에 약 3조 정도의 매출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영향이 없는데 그러다가 사실은 작년 초, 재작년 말부터는 각 대기업들도 상담 테이블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냉랭하다 하는 얘기를 하다가 실제 현재는 농심 같은 신라면을 메인으로 파는 농심 또 홍초 카라를 이용해서 많이 마케팅을 했던 대상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대한항공 본부장까지 해서 이건 정부에서 정치적인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데 하면서 못 푸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애로사항을 극단적인 표현하면서 토론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 소비자 중심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저희가 대일 수출하고 있는 대기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현재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류 현 주소에 대해서 초기에는 한류붐의 편성에서 많은 일본 밴들이 한류들에 참여를 했고 실제 신주쿠인 경우는 신혼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전국에서 손님들이 모이기도 했고 지방에서도 모이기도 했고 콘서트가 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도 오고 했었는데 현재는 이 당시에는 신규로 참여하는 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자 사이타마 도쿄에서 1시간 2시간 떨어져 있는 아줌마끼리 대화 중에 이 당시에는 나 오늘 신주쿠 간다 그러면 야 수고해 그랬거든요. 대단하다고. 지금은 나 오늘 신주쿠 간다 그러면 마다 있구노.
또가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 정도로 그 감정적으로 또 분위기도 현재 그 제가 표현했던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그 반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한류의 신규 참여 인구 유입이 줄었고 이 당시에는 그 인원들이 한류에 대해서 나도 한국 가고 싶고 신주쿠 가서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했던 시대였는데 이쪽에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신주쿠 쪽에 안 나오는 그 상태가 현재의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상품관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저희가 운영한 지 한 7년, 6, 7년 됐습니다만은 이 당시가 저희가 한국상품관에서 상품 판매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기하급수적으로 갔던 시기고 이 시기가 그 이명박 대통령 그 독도 방문 시기입니다. 그 시기부터는 제가 그 신규 유입은 없지만은 성장은 없지만은 저희가 현상 유지는 하고 있더라. 팬들하고 지난주에 사실 저희 한국상품관에 그 쇼핑몰인데도 그 팬클럽이 생겼습니다. 어느 미야자키 큐슈 쪽에 아주머니가 분위수로 회장된다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오시고 뭐 오사카에도 오시고 해가지고 한 20분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하는 과정 중에서 한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뭐 안타까운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 현상 유지 정도가 아니겠냐. 기존 한류 팬은 그대로 있는데 모든 주위가 그 반한 감정 때문에 이런 소란스러우니까 자기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제 표현을 하는 일본 사람들 독특한 그런 상태가 아니겠냐 하는 게 저희 그 매출 그래프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요런 저희가 이제 가끔 매출 중에 이렇게 튀는 부분이 가끔씩 이제 대형 음반들이 나올 때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락텐 한국 상품 같은 경우는 락텐에서는 한국 관련 상품 저희가 1등이라 그럽니다. 락텐 얘기로는. 조금 전에 실적부에서 보듯이 2012년 이후에 약 2년 6개월간 한주를 좋아하는 고정 고객인 경우에 신규 상품 출시에 따라서 꾸준히 구매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신규 한류 팬들이 유입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NIX들은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 50% 정도의 그 원화 절상, 엔화 약세에 따라서 수익을 보존 못해가지고 생산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정부의 정책적 접근,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서 생활하는 저를 포함한 많은 그 기업인들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을 해서 한일 관계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누구든지 이구동성으로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하는 빌대로 경제협력 이런 얘기가 가끔씩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풀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땅한 그 실마리를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그 영원히 미개 문제가 아니고 서로 이 등을 돌릴 사이가 아니고 가까운 이웃이라는 인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일본에 살면서 느끼는 거는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일 감정 언행이나 보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매스컴에서도 나서서 좀 하는 부분 일본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매스컴화 시켜가지고 보도 안 해도 좋은데 보도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요거는 그 일본에 주재하는 특파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특파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가끔은 그 반일 감정적인 어떤 기사도 좀 쓰라는 데스크의 요청도 있습니다 하는 게 그 특파원들이 하는 그 고백입니다. 또 이런 거는 자제합시다 그러는데 또 데스크에서는 또 기사화 시키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매스컴도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20년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외환 위기에 닥쳤을 때든지 실제 외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일 먼저 손 내민 나라가 일본입니다.
300억 달러 스와프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보셨듯이 일본이 실제 순수 그 외환 보유고 있어서는 저희보다 약 4배 보유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속내는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 한국 니들 삼성, 대우, 현대 다 잘 나가는 것도 더 안 입고 온데 동생과 항상 동생 같았는데 잘 나가는 것도 좀 안 입고 온데 니들 한번 외환하고 위기 한번 더 닥쳐봐라. 아쉬운 손만 내밀어라. 손 잡아주라 하는 게 일본 사람 속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성장에서 인기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V 홈쇼핑 경우는 한국이 일본보다 홈쇼핑 부분이 먼저 시장도 열렸고 시장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사실은 5, 6년 전에 5대 홈쇼핑이 약 5조 정도의 매출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은 쇼패널이 1등인 쇼패널이 1000억, 2위인 큐브시가 8, 900억 정도 매출했는데 실제 이제 지금 현재 작년도 실적이 쇼패널이 약 1428억에 2위인 큐브시가 약 1000억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 전체적인 시장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데 실제 홈쇼핑 경우는 저희보다도 아직 성장이 덜 된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에 진출을 연결되는 많은 업체들이 쇼펜날이니 큐브이시니 해가지고 홈쇼핑 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플랫폼 사업자 자기들 프로그램 가지고 플랫폼 운영하는 락텐이나 아마존이나 야후나 폼파레, 리크루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큐텐 이건 G마켓이 이베이의 G마켓은 매각하고 일본은 원래 G마켓 경영하시던 분이 이제 큐텐 해가지고 싱가포르나 일본 쪽 몇 개 나라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재는 플랫폼 사업자 간에도 고객이나 점포 운영자 확보를 위해서 각축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인터넷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사과큐미라든지 아마토라든지 물류업체 이제 실적은 나아졌고 한국도 대한통운이나 이렇게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커지면서 내용이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최근에 작년 한 2, 3년 동안에 사업자 간 이건 운임 동시인상 하면서 이용을 손님이 선택 여지가 없이 이런 경우도 인상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 이런 플랫폼 사업자 간의 이제 경쟁 때문에 야후쇼핑 같은 2014년부터 거래 수수료 6%, 9% 정도 요건 매출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수수료는. 그런 이제 0% 수수료 제로해가지고 입점 기업을 유치하고 있어 현재 락텐이 약 35,000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약 4만 점포 정도가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도 60년 쇼핑을 운영하고 있고 한 달 매출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5억에서 한 8억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인터넷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서 인터넷 쇼핑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수익 내기라는 거는 아주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6년, 7년 인터넷 쇼핑을 운영하면서 거래 수수료, 카드 결제 수수료라든지 시스템 이용료, 운송료라든지 기타 이런저런 SEO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담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업 참가자가 수익성을 못 내고 있지 않냐 하는 게 제 인식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6, 7년 하면서 저희 경쟁했던 분야별로 봐가지고는 1년에서 보통 2, 3년 만에는 대개 샵이 문을 닫거나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오리지널 상품을 확보를 해서 제조 판매에 대한 어떤 독점권을 갖는다든지 해가지고 오리지널 상품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자기들만의 오픈 마켓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수익 낼 수 있는 아이템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오프라인 가게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가 온라인을 경험하는 경우 이때는 비용이 여타 비용이 임대료라든지 들기 때문에 또 자기가 기존 하고 있던 점포 운영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쌀가게라든지 식료품을 한다든지 하면서 같이 경험하면서 잘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속적인 신상품 투입도 해야 되고 쇼핑몰 운영도 또 잘해야 되고 하는 게 그 인터넷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 실제 정부가 정책 사업으로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런 플랫폼 사업이 돼야만이 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이 그 수출 창구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플랫폼 사업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들어가서 물건 판다는 거는 수수료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기타 경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SEO도 또 해야 되고 물론 사업 초기에는 정부에서 SEO 비용도 보존해 줄 거고 물리 비용도 보존해 줄 거고 하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그거를 이 사업을 지속되는 한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해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일에 한다 그러면은 일본 대기업들도 많이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끼어거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실제 이 플랫폼 인터넷 사업은 치밀한 사전 준비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도 하고 사업자 전략도 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실패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엄청난 그 예산 그 전체적인 부분을 합치면은 각 그 단체들이 하고 있는 좀 냉정하게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14년 일본 히트 상품입니다. 요거는 그 니케이 트렌드 분석해가지고 작년도에 히트했던 상품들입니다. 안나와 눈의 여왕 해가지고, 미국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 그 제작사에서 한 건데, 저희가 인터넷에서 그 보통 JYJ 나오면은, 앨범 나오면은 저희가 그 인터넷 데일리 랭킹 바로 1위가 되는데, 그 JYJ 앨범이 나오면서 계속 2위인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고 눈의 여왕 이게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결국은 작년도에 이 안 나온 눈의 여왕이 일본의 히트 상품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한국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요케워치라 그래가지고 꼬마들이 아마 일본에서는 이걸 주문 물량이 딸려가지고 아주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아주 소란스러웠던 닌텐도 3D 소프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오사카에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개업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즘 세러리먼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을 겨냥해가지고, 겨드랑이 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요거는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요건 젤리 타입으로 개발된 세제입니다. 요게 여자분들 겨드랑이에 나는 얼룩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제거하면서 개발된 땀블록 반 땀블록 롤을 해가지고 세제입니다. 그다음에 에이몬 특차 해가지고 요 차가 전에는 헤르시아 녹차가 다이어트 좋다 그래가지고 인기였었습니다만은 요 차가 출시되면서 판매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씀씀 디즈니 인형입니다. 6개월 만에 100만 개가 팔렸고 그다음에 크로아상 도넛인데 이거는 시조가에 있던 어느 제과점 중소 조그만 제과점인데 약간 일본식 식감으로 바꿔가지고 인기를 끌었던 상품입니다. 그다음에 이 인터넷 사업자가 객기 아시아 스폰 해가지고 저렴한 휴대폰 스마트폰을 출시해가지고 기존 통신사들보다 아주 저렴하게 출시해가지고 히트를 쳤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일본의 텐노지에 있는 하루카스라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텐노지 상권이 약 620만 상권이 약 620만 명입니다. N이 아니고
그다음에 연간 유동인구가 약 4,500만 명. 매출은 그 1,450억을 기록했습니다. 히트 상품의 특징은 그 실용적이고 또 새로운 역발상을 또 소비자 맞춤형, 소비자들한테 맞는 그 이런 제품들이 히트더라 하는 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소비자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제품이 히트더라. 식품에 있어서는 건강하고 또 새로운 맛, 또 진한 맛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렌드를 이루면서 이제 히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잡화 부분에서는 독자적인 기능성 상품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략적인 마케팅까지 이어지면서 판매 확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유망 상품 일본에서 진출해서 팔렸던 것 중에서 재팬라이프에서 70만 대 팔은 레이컵이라는 그 진드기 청소기. 예를 들어가지고 유아용 젓가락도 일본에 이제 유아 신생아들이 한 10만 명쯤 되는데 그 시장을 에디슨 젓가락이라고 여러분 사용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웬만한 매장들에 다 특설 코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난리 났던 한국에서는 허니버터칩이고 일본에서는 시아와세 버터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같이 잘 접목하면서 판매로 이어진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지난 얘기입니다만 스타 마케팅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홍초 카라기용에서 지금까지 그 히트 상품으로 지금 홍초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통관유의사항 및 비과대장벽에 대해서는 그 통관유의사항인 사실은 마프라든지 유류 활중료 해가지고 제가 통관 업무를 안 타가 얼마 전에 그 통관 비용 청구된 걸로 보다 보니까 컨테이너로 한 20피트인 경우는 한 4, 5만 행, 40피트인 경우는 한 7, 8만 행씩 비용이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야스라든지 바프라든지 이런 야프라든지 이런 부대 비용들이 선사에서 일방적으로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중국인 경우가 더 심했는데 서로 담당자들끼리 이제 뒤에 주고받는 커미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수입 물량이 좀 될 경우는 이 비용도 20피터 기준 5만 행, 40피터 기준은 7, 8만 행도 추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따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관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CD를 수입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에이전트에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는 예를 들어 SM하고 거산제품하고 계약해달라 그러면은 벌써 제작사로 계약권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해주지 않는데 이거를 계약서를 달라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가 없다 그랬더니 통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전달한 경우를 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몇 년 동안 이런 계약서 없이 병행 수입을 했었기 때문에 실 통관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한 2일 정도 통관이 진행되는데 2일 통관이 진행될 경우는 팬들인 경우는 사실 하루에도 빨리 받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이 메일이나 전화 문의가 사실 빗발치듯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일일이 대응하느라고 저희 나름대로는 애를 모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규 수입 상품인 경우는 세관 담당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또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진출 방법에 대해서는 무역협회 지부라든지 정부 투자기관이라든지 해외 네트워크 활용하는 방법, 주재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에 진출하면서 수입 통관, 현지의 일본 내의 통관 기준이나 인허가 필요해 돼서 사전조사할 필요가 있고 기밀이라든지 기문 왁구가 경제산업성 왁구가 필요합니다. 술은 통관, 수입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술 취급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화장품은 판매 면허만 있으면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제조 면허까지 있어야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 자재인 경우는 이제 어느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기준만 공인기관의 기준을 맡으라든지 하는 인허가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 계층별 소비 패턴의 차이에 대해서는 소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침체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 그 소비 패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요약을 하면은 절약을 하더라. 그다음에 저가 싼 것들을 이제 대량 소비를 하더라. 그다음에 싼 것들을 샀는데도 자기는 자기가 싼 거를 살 수 있는 안목이 있어가지고 싸고 좋은 물건을 샀다 해서 자기 먼저 그러면서 그 비싼 것들은 잘 안 사더라 하는 게 하나의 추세입니다. 소비 패턴 제가 한 7개 정도 쭉 정리했는데 그게 넘어갔습니다. 소비 패턴 정리하면은 절약하면서 대량 소비를 하더라. 또 자기 만족을 하더라. 그다음에 새로 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꼭 필요한 것만 추가해서 사더라. 그다음에 엄마의 관계가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의 관계가 엄마도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서로 따로따로 생활을 한 경우가 지금은 엄마하고 거의 자매 같은 관계가 되더라.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저희 21살 된 저희 일본 여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엄마하고 자기는 일심동체해 보니까 가까워졌더란 말이죠. 엄마하고 관계가. 그 다음에 개인이나 세대보다는 지역 중심으로, 그 다음에 유행보다는 긴제품을 중시하더라. 어디에 갈 것인가 해서 누구와 갈 것인가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및 유통산업 현황하고 전망해서 일반 택배 시장인 경우는 인터넷 매출 증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마도나 사과와 기업인 경우는 임금 인상도 하면서 수익성을 많이 개선을 했고 실제 국제 물류나 일본 택배 제휴 이런 부분에 인터넷 신적 활성화되면서 해외 직구 물량이 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과하고 한진하고 지금 협업해가지고 어떤 물류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마토하고 지금 대한통운하고 지금 하고 있고, 여러 업체들이 이런 물류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실제 한류 관련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이랜드가 의욕적으로 일본에 사업 진출을 했다가 1년 만에 작년 말부터 지금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요인은 신규 기업 진입애로 및 신규 시장 진입애로 및 엔화 약세에 따른 경쟁 약화가 원인이 아니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마지막 주자로 나서가지고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은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